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생명수 가자고 학생 여러분.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은 내일 진행될 고등학교 2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학력평가는 총 2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가 배울 2단원의 물질대사 내용과 연관이 있는 문제만을 골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올해 총 4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될 예정인데요. 시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볼 3월 모의고사의 범위는 작년에 배웠던 통합과학의 전 범위와 3월 달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던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까지입니다. 우리의 교과서, 미래행 교과서로는 33조까지의 내용이 내일 볼 3월 모의고사의 범위입니다. 나머지 6월, 9월, 11월의 모의고사 범위를 꼼꼼히 확인을 해서 최종 목표인 내년 수능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모든 학생들이 내년 11월에 볼 수능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전형으로 대학에 갈지 아직 잘 모르고 수시로 대학에 간다 해도 본인에게 맞는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도 사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만약에 수시로 대학을 갈 경우 전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거는 수능에서 몇 가지 과목이 몇 등급 이내로 나와야 최종 합격을 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최저 등급을 맞추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과목 중 생명과학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최저 등급을 맞추려고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생명과학의 전 범위를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과학탐구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진도에 맞게 모의고사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수능에는 어떠한 유형의 생명과학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2학년 때 모의고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예습으로 생명과학 범위를 모두 공부하고 2학년에 올라온 학생들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진도에 맞게 기본 개념을 공부해 나가면서 학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플러스로 모의고사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선생님은 학교 시험, 즉 내신 대비를 하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방법으로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 시험 문제와 학력평가, 즉 모의고사 기출문제 유형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생명과학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을 충실히 공부하고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연관된 작년 4월에 시행된 모의고사의 몇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4번 문제인데요. 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문제와 관련 있는 개념은 생체 촉매인 효소입니다. 여기서 촉매라는 거는 물질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려면 반응을 위한 초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에너지의 크기가 작다면 아마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촉매라는 것은 이 반응을 위한 초기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질들이 가진 결합들을 끊어내고 다시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산화탄소, CO2와 물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포도당과 산소, O2를 합성하는 반응인데요. 기존의 이산화탄소가 가진 결합, 물이 가진 결합을 끊어내고 포도당과 산소가 가진 결합을 만드는 반응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물질들이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처음에 초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즉, 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의 그림에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에서 필요한 에너지, 즉 빨갛게 표시한 이 활성화 에너지는 즉 반응물이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촉매라는 거는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효소라고 하는 생체 촉매는 어떤 생명체 내에서 합성이 되고 그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그때 반응 속도를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는 효소가 있을 때이다. 문제에서 A와 B는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아까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의미했죠. 그래서 A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만큼 되고 B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만큼이 됩니다.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더 낮은 B가 효소가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죠.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A일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파란색, B일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노란색이었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A가 B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 물질 대사, 화학 반응의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효소가 있을 때 반응 속도는 더 빨랐죠.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인 B가 A보다 더 반응 속도가 큽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이 됩니다.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O2와 CO2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은 세포호흡인데요. 세포호흡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 대사입니다. 선생님이 1차시 생명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때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에 속하는 물질 대사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우리가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속에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 에너지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에 의해 생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로 외부에서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얻는 포도당 있죠. 이 포도당이 산소인 O2와 반응을 해서 물과 CO2와 같은 물질로 분해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생성된 포도당 속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는
추가적으로 ATP라고 하는 물질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ATP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2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CO2이다. 아까 포도당은 산소와 반응을 해서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얻는 반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의 니은은 네, CO2가 맞습니다. 네, 니은.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이 환원된다. 네, 우리가 작년에 산화와 환원이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거나 또는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산화라는 것은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어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포도당이 CO2로 분해가 되는 산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이 환원된다가 아니라 산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O2가 환원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다음으로 디귿.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지가 방출된다. 아까 전에 포도당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제 분해를 시켜서 ATP라고 하는 더 작은 분자들 속에 저장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분과 공부한 1단원의 연역적 탐구 방법과 연관시켜 공부해보고 싶어서 넣은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감자즙을 이용한 화학 반응 실험이다. 시험관 1과 2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 반응을 관찰하였다. 1과 2를 보면 둘 다 과산화수소수를 15ml씩 넣었고 1에는 증류수를 5ml 넣었고 2에는 감자즙을 5ml를 넣었네요. 가의 결과에서 결과 1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기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고 2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였다. 기포의 발생이 끝난 후에 2에다가만 추가로 3%의 과산화수소수를 10ml를 넣고 반응을 관찰하였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개념은 감자즙 속에 있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인데요. 아까 효소에 대해 배웠었죠. 카탈레이스는 H2O2가 이제 과산화 수소수예요. 문제에도 나와 있죠. 과산화 수소수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것을 촉진해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에는 O2가 있다. 아까 2에서는 과산화수소수와 감자즙을 넣어줬기 때문에 2에서 기포가 발생했죠. 이때 그 기포는 과산화수소수가 분해돼서 만들어진 산소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니은 다의 결과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과정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기포의 발생이 끝난 이에 추가로 3% 과산화수소수 10ml를 넣고 반응을 관찰하였다. 기포 발생이 끝났다는 것은 O2를 발생시키게끔 한 과산화수소수가 모두 소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에다가만 추가로 과산화수소수를 더 넣어줬다는 거죠. 여기에서 결론적으로는 산소가 다시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효소라는 거는 어떤 반응에 참여를 한 후에 반응이 끝난 후 다시 재사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나에서 이미 기포가 발생한 과정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인 과산화수소수를 더 넣어주면 다시 과산화수소수가 분해되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다의 결과 산소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옳은 말이 되겠죠. 네, 디귿. 감자즙에는 과산화수소수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 네, 감자즙 속에 있는 카탈레이스가 이 과산화수소수를 분해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도 기억과 디귿, 네, 3번이 됩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 감자즙 속에 있는 카탈레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러한 효소가 재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문제였는데 선생님은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해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었죠. 그 내용과 좀 연관시켜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풀어볼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헤모글로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헤모글로빈의 단위체이다. 네, 헤모글로빈은 여러분 적혈구 속에 있는 단백질 물질이에요. 네, 적혈구의 역할이 뭐였죠? 적혈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혈액 속 세포였죠. 그러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이 산소를 결합시킬 물질이 그 안에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를 결합을 해서 필요한 곳으로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억. 헤모글로빈은 탄소화합물이다. 네, 탄소화합물이라는 거는 탄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원소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네, 맞는 말이에요. 니은. 이제 A와 B는 아미노산이다. 여러분,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었죠. 그래서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A와 B는 네,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 A와 B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A와 B가 어떠한 아미노산인지 종류는 모르지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그려보면 탄소를 중심으로 네, R1, 그 다음에 NH, 그 다음에 여기가 수소였고 CO, OH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 R1에 결합되어 있는 네, 물질이 다양했었죠. 그래서 우리 몸은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단백질과 같은 더 큰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간의 결합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 일어날 때 이 아미노산 한쪽 아미노산에 있는 OH와 옆에 있는 아미노산의 H가 결합을 해서 물이 되어 빠져나가고 두 아미노산이 이렇게 이어졌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네, 여기를 R2라고 할게요. 다른 종류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긴 똑같아요. R1, H, N, H.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 결합을 우리는 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여러 개가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탄소화합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2020학년도 4월에 진행된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문제 중 4문제를 풀어봤는데요. 3월 모의고사는 1학년 때 배운 통합과학의 전 범위에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사실 우리가 3월에 배운 생명과학 개념을 많이 알고 있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작년 통합과학 내용의 기억을 잘 되살려서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4가지 문제의 핵심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나온 문제와 관련 있는 문제가 내일 시험에 나와서 만약에 맞춘 학생들이 있다면 모의고사 채점을 하고 선생님한테 교무실로 찾아오면 선생님이 아주 엄청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내일 모의고사를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